발굴 첫 해에는 그다지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슐리만이 이렇게 초조했는데 그 이듬해부터 두 번째 해서부터 발굴해서 막 쏟아집니다. 이것은 이제 슐리만의 그 자서전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온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막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이 슐리만은 발굴 현장에 사진사 말고 이제 아티스트를 데려가서 발굴된 것들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게 해서 이렇게 자료로 남겼습니다. 요게 어마어마한 이제 그 장식물인데요. 이런 걸 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게 헬렌의 유물이야, 프리아 왕의 그 보물을 내가 찾았어 막 하고 이제 흥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연구 결과 이것은 그 트로이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 사용하던 장식품인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기 와이프한테 발굴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막 씌우고 사진을 찍고 내고 하니까 가뜩이나 이제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이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너무 막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 슐리만이 보물을 숨겨놓고 찾은 척을 한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긴 했지만 그 박사학위가 2년 공부하고 받은 건데 돈이 많으니까 또 이제 영향도 미쳤겠죠. 아마추어이면서 권위자인 척 한다. 그래서 사소한 이제 허점을 잡아서 마구마구 비난을 하는데, 이런 발굴이 막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유럽 전체 그리고 미국의 대중들이 열광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이제 그 보물이 발견된 게 뭐 구슬, 머리핀, 목걸이, 뭐 잔, 은, 이제 이게 황금 머리띠거든요. 이게 이제 우물 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왜 우물이냐? 옛날에 전쟁이 나면 이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중품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위험하고 또 무겁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 그냥 다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우물에 있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끄집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물 속에서 이제 이런 구슬, 머리핀, 뭐 엄청난 것들을 발견을 하고 8,700개의 금구슬이 들어있는 은화병도 발굴을 하고 또 목관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들어있는 그 목관도 발굴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둘째 부인 소피아예요. 이 사람한테 씌워진 이 머리띠는 16,353개의 사슬, 고리, 금잎이 가는 그 금실로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엄청난 그 보물이죠. 이 트로이 발굴 때 꼭 도끼도 나옵니다. 이런 사진 찍어서 보내고 하고 하니까 이제 더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이걸 이렇게 이제 트로이 발굴을 성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케네에 또 관심을 가졌어요. 미케네는 이제 아가멤논의 도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트로이보다 더. 미케네 발굴 현장을 미케네를 찾아갔을 때 거기서 들은 말이, 미케네의 그 왕 아가멤논이 죽어 묻힐 때 엄청난 황금 보물을 함께 묻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케네 왕과 트로이 전쟁 끝나고 프리암의 왕, 그러니까 딸내미 하나가 이름이 이제 카산드라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카산드라가 이제 포로처럼 이제 잡혀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카산드라의 무덤, 뭐 유리메돈 그 장군, 그런 무덤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무덤들의 장사 지냈다는 걸 알고 이제 그거는 좀 더 정보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케네는 초반부터 이제 발굴에 희망적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터키처럼 그리스 정부와도 마찰이 있었죠. 그리스 정부도 이제 트로이에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발견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 본토에 있는 이제 유적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발굴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케네 궁을 발견할 때는 그리스 정부랑 이제 반을 나눠서 발굴을 하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크로폴리스 가운데를 이제 발굴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은 그 가장자리 성 밖을 이제 발굴을 해봐라. 이거는 이제 이 슐리만이 알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밖에 해봤자 별로 나올 거 없다. 중심이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무지막지하게 이제 발굴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슐리만이 이룬 업적은 고고학과 역사 발굴에 이제 도약을 이뤘다는 거죠. 현장 고고학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청동기 문명 지식은 모두 그에게서 온 것이다. 그 다음에 히살릭 언덕이 그냥 트로이만 있는 줄 알았더니 9개의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5,000년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트로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였어요. 근데 그걸 해결한 거죠. 이게 전설이 아니고 역사였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신화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인리 슐리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리아드 2권을 보고 전투에 참여했던 그리스와 트로이 지역인 군사들에 대한 기록을 보고 김훈 선생의 이제 남한산성이 떠올랐어요. 이 남한산성도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인 것처럼 일리아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남한산성을 쓰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영갑이라는 것이 이끄는 대로 써내려갈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호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글로 쓰려니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찾아가 보고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호머는 역사가가 아니고 시인이었지만 실제 역사를 다루면서 고증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고증을 3000년 후에 한 인물이 믿었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3000년의 신화가 역사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원전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에픽 사이클이라든가 아이티오피스라든가 소일리아드, 트로이의 멸망, 귀한 트로이 전쟁 이런 기록으로서 그 전쟁의 역사성을 말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고 트로이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신들의 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옛날 멋진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트로이의 목마인데요. 실제로 이제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으니까, 이 트로이의 목마 때문에 그 터키 쪽에 속담이 하나 생겼습니다. 선물을 들고 오는 그리스 사람들을 믿지 말라. 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 받았다가, 왕국이 이제 멸망을 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얻어서 그런 거겠죠. 이 슐리만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나는 개인이 강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임하면 얼마나 큰 것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나는 1842년에서 46년 동안 암스테르담에서 머물던 4년간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때가 이제 14살에서 19살 되는 시기예요. 나는 누구도 이뤄내거나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 내가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 상인이 되었을 때 나는 전체 교환소에서 가장 유능하고 신중한 사업가였다. 후에 여행가가 되었을 때는 아주 뛰어난 여행가였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살던 그 어떤 상인도 학술 서적을 쓴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4개 국어로 번역된 책을 썼고 사람들은 그 책을 아주 많이 칭찬했다. 지금 나는 고대 도시 트로이와 지난 2000년 동안 고고학자들이 찾아 헤맸던 트로이를 발견하여 온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었다. 라고 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정규 학교 과정을 못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도 있는데요. 이 아들은 이제 세르게이라고 첫 번째 부인한테선 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슐리만이 이제 결혼을 2번을 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이제 러시아 여자였어요. 그런데 돈을 벌고 나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맞지가 않아. 이 하이니 슐리만은 전형적인 그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그 특징이 있잖아요.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전혀 맞지가 않아서 평생 이렇게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 슐리만은 이제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자신과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이렇게 그걸 같이 참여해 주려고 했는데 첫 번째 러시아 부인은 이제 캐서리나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이니 슐리만이 옛날 거, 유물, 유적 같은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걸 탐탁지 않아 하고 그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 그걸 알고 이제 실망을 했고 결국은 내가 유적을 발견해야지 사업을 그만둬야지
하고 했을 때 질문을 합니다. 나랑 트로이 발굴하러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이 쉬운 미국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때 거기서 좀 살아봤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이혼을 하기가 쉽다는 걸 알고 미국 시민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혼을 하고 바로 이제 또 두 번째 부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쨌든 그 아들에게 쓴 편지가, 내가 어렸을 때 누군가 내 공책에 라틴어로 이런 말을 써주었지. 배움을 즐겨라.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지식은 부와 존경을 가져다 준다. 나는 이 말을 평생의 격언으로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은, 이 모든 것은 이 현명한 신조 때문이다. 라고 이제 1868년에 편지를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트로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한 속담입니다. 선물을 들고 오는 그리스인을 조심하라. 고고학 발굴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사 기록은 있으나 고고학적 증거가 미약한 경우, 기록도 많고 증거도 많은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의 고고학 자리는 어떤가?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시공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성백제는 거의 500년, 493년 가까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역사가 벌어진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 중입니다. 제가 한성백제의 그 수도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기보다 저는 남한산성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30년 전부터 하남은 아파트가 쑥쑥 이제 솟아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도 조금 이제 빈 곳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남이 빈틈없이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곳이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거든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200만 평 규모입니다. 남한산성 북문 아래서부터 한강까지가 건설 예정지인데, 공교롭게도 이곳이 한성백제 첫 수도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있습니다. 왕궁지 추정지가 있고요. 불교 도입 이후 왕궁에서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황사지라는 절터가 있습니다. 이 천황사지에서 나온 고려시대 철불은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남한산성하면 예전에는 그냥 유원지 같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단체로 찾아가서 닭백숙, 오리백숙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곳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성벽은 보여도 역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은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죠. 역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은 늘 병자호란으로 시작해서 병자호란으로 끝이 납니다. 성의 건축에 관한 세세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누가 처음으로 그 자리에 성을 쌓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남한산성이 세계 문화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유네스코 유적으로 등재되고 그게 2014년 6월인데요. 남한산성 북문이고 이 모습은 최근에 올해 사진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보수돼서 저렇게 이제 모습이 드러냈고요. 그때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할 때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가 이것은 이제 자연 지형을 그대로 본따서 지은 포곡산성이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지었다. 그래서 그때 왜 신라가 여기서 등장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서 제가 이 강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뉴스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KBS 뉴스는 이 남한산성은 둘레가 10km인 대피성이다. 통일신라 시대의 성토를 기초로 증축과 확장을 거듭해왔다. 라는 뉴스를 전합니다. YTN 뉴스는 뉴스 타이틀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로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은 이게 사적 57호이다. 그리고 이제 등재 기준을 설명을 합니다. 건축기술과 도시계획 등의 인류 가치에 고유한 교류 증거가 있고, 인류 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 유물이라서 등재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전문가는 조선의 축성술이 단계별로 나타내는 교과서 같은 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한 성이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이 성은 조선시대 성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미난 건 아주 그 특별한 성이기 때문에 이름도 그냥 남한산성으로 등재됐다 라는 얘기를 해요. 김밥을 김밥으로 부르고 김치를 김치라고 부르지 뭐라고 다리를 부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제 인터뷰였는데요. 왜 남한산성을 처음 쌓은 사람들에 대한 말은 없을까? 신라가 처음 쌓은 게 정말 맞나? 그래서 신라 얘기는 도대체 왜 나왔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삼국사기, 신라 문주왕 편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김무승님이 이제 쓴 그 역사서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기록에 한산주의 주장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4,360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4,360보만큼 신라가 새로 쌓았거나 아니면 수리를 했을 수 있다는 이제 자료가 되죠. 4,360보라는 걸음은요, 제가 1km를 걸으면 한 1,400 정도 되고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360보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되니까 시간은 30분에서 한 35분, 40분 정도, 길어야 40분이고 3km 정도, 3.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남한산성 둘레는 아까 1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이 성을 처음 쌓았다라고 하는 건 이 이제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남한산성을 처음 쌓은 사람들에 대한 왜 자료는 없고 한성백제를 연구하지 않고 이제 전공하지 않은 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이것이 백제성이 분명한데 왜 그런 내용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조선 왕조실록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남시 사료집이라고 1999년에 하남문화원에서 1, 2, 3권으로 나온 책인데, 제가 이 3권을 읽으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